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의 그만의 김용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기농 병해충 관련 틀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제 PLS라는 것을 언급하는 걸 봐서 아마 그 농약이 없을 때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아마 유기농업도 언급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PLS 또 할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그 유기농업 중에서 물론 한다 그러면은 유기농 병해충 관리, 토양 관리, 양 관리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병해충 관리라는 틀을 잡았고요. 그 병해충도 사실 오늘 준비한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키포인트만 일단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질문이 나오면은 그때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용화된 사례들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잘하신 것처럼 친환경 농업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양과 그다음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이제 친환경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은 가능하면 적게 쓰고요. 그다음에 비료는 가능하면 적절히 쓰는 걸로 하면서 어쨌든 이런 어떤 환경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근데 유기농은 좀 달라요. 유기농은 앞에 보신 것처럼 친환경 농업에 언급되는 것처럼 어떤 친환경 어떤 그 환경 농업 생태계를 잘 유지 관리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양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어떤 식물 자원 같은 것도 좋은 자원을 수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간에 농사 짓는 기반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예를 들어 천적이 됐든 아니면 어떤 좋은 미생물이 됐든 토양 같은 경우는 좋은 미생물일 테고 그다음에 일단 여건 쪽에 지상물 보게 되면 천적 같은 것이 됐든 어떤 좋은 생물들을 잘 관리해서 다양성을 높이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유기물들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녹비작물들, 피복작물들, 아니면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얻어지는 농산 부산물 같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여러 유기물들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기농업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유기농업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이 산림이 정확하게 유기농업의 자원순환이 제대로 되는 그런 생태면에서 어떤 농업 생태들을 저희들 하다 이제만 농사를 지면서 답이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산림 생태를 봅니다. 보면 예를 들어 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고 그 낙엽에 떨어지면 낙엽 밑에는 많은 소동물이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연계가 어떻든 하나하나가 다 같이 식물들을 분해하고 동물을 분해하고 해서 어떤 최종적으로 보면 미생물이 분해한 것들은 식물이 먹고 식물이 이렇게 크면 동물이 막 이런 체제가 엄격한 의미의 순환 체제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유기농 생태에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농사를 지면 많은 부분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최소한 넣어줘야만이 엄격한 의미의 순환 체제인데 그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가능하면 녹비작물도 도입을 해서 대충 깔아주게 되면 그래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대거단 쪽에서 기본적으로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을 해서 필요 조건도 따지게 되면 일단 유기종잘 써야 되고 작부책을 도입하고요. 녹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그 종 다양성을 유지 관리하는 쪽에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생산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농약, 화학비료, 그 다음에는 가축 첨가제 이런 어떤 화학합성 물질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유기물들, 그 다음에는 미생물, 그 다음에는 광물들을 활용해서 만든 자재만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유기농업 생산체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기농의 제일 중요한 걸 제가 판단할 때는 토양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토양을 만들면 병도 그렇고 해충도 그렇고 반 이상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우리가 남이 혹시 제주도 많으니까 친환경 많이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토양 살리는 일부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병 중에 보면 토양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토양병들이 보면 언제 많이 생기느냐? 그러면 대부분 어떤 토양들이 예를 들면 TV를 잘못 썼을 때, 덜 부숙된 거라든가 불량태를 썼을 때 뿌리가 이렇게 뭔가 피해를 받으면
많은 병원균이 붙습니다. 그래서 토양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토양병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충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어떻든 제가 병하고 해충 설명할 거 하겠지만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토양 관리가 우선이다. 그 토양 관리에 꼭 필요한 것들은 유기물 투여인데요. 유기물 투여하는 방법들이 물론 가축분 TV를 포함 TV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병해충을 같이 좀 줄이려고 그러면 녹비, 다시 말해서 피복작물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혹시 자료에 다 있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것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덱스에서 보면 우리 병해충 관리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정도 꼭 해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자원들은 가능하면 내가 있는 근처에서 얻어야 되겠다. 적어도 지역 단위에서. 두 번째는 작부제를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윤작을 하되 더 할 수만 있다면 콩과 작물을 넣자. 그리고 콩과 작물은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질소 고정하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질소를 공급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토양의 비옥도를 따질 때는 우리가 보면 토양 양분 베이스가 있고 화학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양의 물리성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콩과 작물은 화학성 쪽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좋은 질소질. 그 다음에 토양을 또 물리성을 개선하려면 하는 것이 보면 화분과 잡초, 벽과 잡초. 이건 호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료로 쓰는 것 중에 하나를 본다 하면 들묵새인가요?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어떤 이런 두 번째 작부책을 꼭 도입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기물 적정 투입을 해서 토양에 어떤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유기물을 만든 토양을 만든 다음에 비가 온다든가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이것이 유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유실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요한 것은 자연생물 쪽에서 볼 때는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그 다음에 지상부에 있는 좋은 익충들, 천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코덱스에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가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뭐냐 밑에 보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심자. 또 더 가능하면 저항성 품종을 심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계속 나오지만 두과작물 윤작가를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종자에서 오염되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종자를 심자. 혹시 오염이 됐으면 잘 소독해서 특히 유기농에서는 종자를 소독할 때 농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방법들은 열수처리입니다. 보면 뜨거운 물로 어떤 작물들이 종자 발환하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잡으면 충분히 어떤 열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양분 균형들, 그 다음에 유기물 공급,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면 재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작물 재배할 때 혹시 특정한 병해충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병해충 문제되는 시기를 좀 피해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부책에는 어떤 그 재배법을 도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적이 어떻든 해충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천적은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파종 시기, 이런 재배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것도 보면 최근에는 특히 시설 조건은 워낙 작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니 또 진짜 중요한 것들은 포장 청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그 포장에 가면 많은 병들이 있고요. 병원균이 있고 해충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거하는 그 노력들이 꼭 필요합니다. 감귤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병들이 보면 그 병든 가지 아니면 그 전정한 그런 것들 많이 월등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런 잘 제거를 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자재 의존적인 그런 어떤 농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기농은 기본적으로 자재는 맨 뒤입니다. 맨 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래도 병이 났다. 해충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 뜻은 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쓰는 자재들이 거의 다 자재들이 침투예성 약재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떤 그 병원균이 식물지 안으로 들어갔으면 잡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든 자재를 치더라도
그 예방 위주로, 그러니까 병이나 해증이 발생되기 전에 아니면 발생되기 초에 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되겠고, 그래서 중간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10가지가 기본적으로 유기농 할 때는 뭐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 중에 하나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병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병에 관련한 요인들은 보면 병원이 암만 병원장이 강해도 병이 안 나요. 또 환경이 암만 좋아도 안 날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식물체도 좀 약간 비실비실해야 되고 환경도 제일 좋아야 되고 병원체도 병원성이 있어야만이 병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경과가 돼서 병이 많이 나요. 지금부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농사 짓다 보면 이게 병원체가 있는데 이것이 곰팡인지 세균인지 바이러스 이게 뭐지? 농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면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보면 곰팡이는 뭐냐면 곰팡이라는 놈은 표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병원체가 병든 부위에 보여요. 그런 게 우리 표징이라는 것을 보면 아니면 곰팡이다. 표징이 보이면 곰팡이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균은 크게 와서 3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세균이 보면 가해 쪽도 하면 뿌리 쪽으로 해서 물건부에 가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건부에서 세균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물에 넣으면 나와요. 그러면 이건 세균 물건부를 가해하는 세균이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처음 잎이 찍히면 이 병반 주위가 이게 환하게 변해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이것도 세균이다. 이런 더덩이들한 이것도 꽃하는 세균이다. 이렇게 특정 병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균은. 그리고 이것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얼룩덜룩하고 기형이고 또는 키가 작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기 파이토플라즘 병원체는 이건 보면 이렇게 이파리가 총생돼 이렇게 되는 총생이라고 합니다. 보면 잔가지가 많이 나오는 이런 특징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곰팡이병은 곰팡이약 치셔야 되고 세균병은 세균약 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병 쪽에 쭉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식물병을 예방적으로 관리할 때는 재배적으로 저항성 품종 심고 그다음에는 생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식생 관리를 통해서 천적을 많이 끼고이게 하고 그다음에는 가면 병을 줄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윤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건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윤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물리적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대부분 세균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침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 필요한 물들을 우리가 이제 식물이 필요할 때는 주되 병원균이 필요할 때는 안 줄 수만 있다면 병이 안 생깁니다. 한제로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시설 내에다가 환기팬을 돌려주면 밤에요. 병균이 침입할 때 굉장한 억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곰팡이가 침입할 때 필요한 습도는 거의 100%가 필요해요. 발에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야간 동안에 습도를 한 10%를 내려줄 수만 있다면 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배적인 방법, 생태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몇 개 볼게요. 이거는 혼작하면 병이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저항성 품종 재배하는 거는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유기농은 그 자재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작물 선정을 할 때는 저항성 품종이 있다면 저항성 품종 선발이 무조건 1번입니다.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이제 이렇게 감귤도 보면 이렇게 저항성 품종도 있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다면 또 감귤도 뭐 나무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어떤 감귤은 더더욱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접목도 하는데요. 보면 옛날에는 접목을 어떤 거 말하냐면 병이 워낙 심하게 나면 뿌리병이 심할 때, 역병이라든가 심할 때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주로 보면 병방지 목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새는 병방제 플러스에서 스트레스 저항성 좀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추 재배를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더 빨리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고추는 저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실생류보다는 전목류가 더 스트레스가 강하다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전목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윤작 같은 거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저항성 무랑 배짱을 윤작한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윤작을 해도 굉장히 이제 병을 억제할 수 있고요. 뭐냐면 중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보면 녹비입니다. 녹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면 양분 공급 효과도 있고 토양 이화성 개선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 전염 병원비의 전염원도 줄이기 때문에 일석삼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작부 체계의 중간 중간에 호밀이 됐든 아니 수단가자스가 됐든 헤어리비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한번 껴넣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볏짚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재료 중 하나 되고 이렇게 볏짚 피복을 해놓으면 잡초가 많이 적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볏짚에는 고초균이라 굉장히 좋은 균이 있어요. 이 균은 이제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음해 가지고 이 탄저병도 초기에는 많이 억제하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렇든 뭔가 진육 피복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깊이 관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보면 제주도는 어렵던데 보면 무태 가면 마늘에 큰 피해를 주는 마늘 흑색성 균핵병을 논과 밭을 교대로 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호기성 균이기 때문에 물을 닫아놓고 유기물이 들어간 상태가 되어서 현기성이 되면 100% 죽습니다. 그래서 논 재배하고 한 다음에 밭으로 마늘 재배할 때는 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 지은 다음에 포장은 깨끗이 가능하면 전염물들은 싹 치워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작물 재배하는 시기를 좀 조절해서 주발생 시기를 피하게 되면 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중요한 것들은 또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 토양이 건전해야 됩니다. 토양이 건전해서 약물이 적절하면 병이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오이 녹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그 오이가 과실이 착화가 돼서 그 질소 성분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병이 나요. 그럴 때 액비 형태로 질소 성분을 주게 되면 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벼 같은 경우 최근에 친환경 할 때 보면 우리가 가스문병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칼리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비료 적당히 주면 안 옵니다. 어떤 중요한 거는 균형되게 양분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태양수도 많이 합니다. 주로 보면 시설 내에서 특히 여름철에 7월달, 8월달에 많이 씁니다. 토양병, 해충 잡초가 문제될 경우는 늘상 우리가 유기농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면 그다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설 재배를 하면 이렇게 시설 내의 상위폐를 돌려주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CO2가 낮에는 높아지고 밤에 낮아지고요. 온도는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습도는 밤에 낮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식물이 보면 낮에는 광합선하기 때문에 CO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 밤에는 호흡을 해요. 그러면 CO2가 필요 없는데 의외로 보면 밤에 또 떨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보면 습도 부분이 밤에 이 병이 침입할 때는 거의 100% 습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한 5%, 10% 떨어뜨려주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 보면 병 중에서 여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고추의 탄저병들 그 다음에 뭔가요? 망고에도 탄저병이 아마 있을 건데 망고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면 고추의 탄저병들 그 다음에 사과나 불안병 이런 것들은 이 포자가 끈적끈적해서 바람하고 비가 같이 하면 병이 나요. 바람과 비 같이. 그래서 보면 그게 무슨 분위기냐면 비가 와서 병반상에 여기 뭔가 이 병이 풀리면 또 쳤을 때 튀면 바람이 불어야지만 가요. 그래서 이 포자들은 끈적끈적해요. 잘 안 날려요, 바람이. 그래서 보면 바람하고 같이 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면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가 되면 이렇게 텐트만 치면 병이 없습니다. 고추 탄저병, 그 다음에 뭔가요? 사과나 불안병 같은 거. 일반적으로 노지 탄저병들은 그런데 보면 망고는 시설 내에 병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병이 적긴 할 거예요. 노지보다는. 그 다음에 적정의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들이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 농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환경 자재들이 있고 허용 물질들이 쭉 있고요. 우리 진흥제에 만드는 자재들도 좀 있는데 몇 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물 농약을 할 때 기능을 한 4가지 정도 이용을 해요. 항생 물질 내는 거, 병원균에 기생하는 거, 그 다음에 양분 경합하는 것, 그 다음에 식물체에 병 저항을 유도하는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고서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식물 추출을 많이 씁니다. 제충국, 님, 그다음에 대리수액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약간 식초 같은 경우도 일부 쓰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 수년은 안 되지만 담배 잎차 같은 경우는 보면 진드물 방지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보면 동성분이 있는 보르데들, 그다음에 구리염, 유황, 그다음에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요 소다 종류도 보면 신갈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씁니다. 탄산칼륨도 보게 되면 식물체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굴이 이제 다양한 병원에 쓰고 있습니다. 보르데가 더 많이 가죠. 어떤 유기농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아마 보르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괜찮고요. 유황들 많이 씁니다. 유황 제제도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난각 칼슘들 많이 쓰는 이것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름철 고온기 때 일반적으로 평소에 칼슘이 있더라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행이 잘 안 돼서 뭐 고추라든가 토마토 굉장히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게 수용성 난각 칼슘을 만들어 쓰게 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들은 계란 껍데기를 가지고 내피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씻어서 말린 다음에 빠서 1kg당 여기 현미식초 한 말 넣어서 만들게 되면 요렇게 될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에 걸 제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 시석해 치면 됩니다. 퇴비차도 요새 많이 씁니다. 퇴비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은 퇴비를 만들면 그 안에 양분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좋은 미생물도 있기 때문에 병 방지할 목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하고 그 양분은 비료 형태로 해가지고 하여튼 유기질 재배농가를 많이 씁니다. 난항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보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계란 노른자를 기면 활성제를 활용해서 기름을 잘 풀리게 만들어서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물병 중에서 녹균병, 신가루병, 해충 중에서 굉장히 크게 작은 미소해충들 응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엔도 크루엘라도 많이 씁니다. 이거 크루엘라도 보면 종자 발화도 촉진하면서 그다음에 병 억제 효과도 있고 부패 방제 효과도 있고 일부 작물 같은 경우는 당도도 향상을 해서 다양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국 센터에서 현재 신기술 시범 사업을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아마 현장까지 보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늘 추출력도 의외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혹시 제주도 마늘 많이 재배하시잖아요. 보면 마늘 추출액이 의외로 보면 굉장히 효과들이 좋습니다. 그 안에 보면 비록 시발성 성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병들 방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참기 같은 경우 이렇게 종자에 소독할 때 쓰면 이게 100% 병이 나들 이렇게 깨끗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충들이 다양한 충들이 있으면 보면 나비, 목, 딱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충들이 있고요. 충 중에 최근에 활용하는 것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한 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녹비를 일단 겨울철에 파종을 해서 겨울 동안에 키운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잡초 중에서 보면 월치환두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9월달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겨울 내내 커서 봄에는 6월달 되면 하구형태 죽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겨울철에 그걸 심어서 키우고 나중에 꽃을 재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무당벌레가 많이 서식하면서 진드물 밀도도 적고 잡초도 거의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식물들은 어떤 식물들은 해충이 좋아하는 놈이 있고 아예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놈도 선발하고 싫어하는 놈도 선발을 해서 좋아하는 놈은 밖에다 심어서 해충을 밖으로 끌어내고 싫어하는 놈들은 아래다 넣어가지고 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해충을 발견하자는 전략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는 푸시풀 스트래티지라는 말을 씁니다. 보면 밀당 전략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의외로 좀 잘 해충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라든가 그다음에 냄새, 빛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관리를 합니다. 다양한 한 4가지 천적들이 현재 국내에서 실용화돼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딧물, 응애, 그다음에 온실가루, 총체가루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방제 모델을 만들 만큼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입니다. 이런 미생물 쓰는 거 해충에 기대하는 이런 곰팡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충의 위에 들어가서 위를 녹여버리는 이런 세균도 있고요. 이런 선충도 있고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것이 페로몬입니다. 페로몬 쓰는 방법들은 어떻든 우리가 해충을 방지하려면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방제 예찰용으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대량으로 불러들여서 죽이는 방법을 쓰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암놈과 순놈을 싹싹시키는 이제 교란시켜서 결국 밀도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병을 줄인, 해충을 줄이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육묘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민달팽이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민달팽이는 그 막걸리랑 그다음에 저기 뭔가요 맥주 이런 냄새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페트병이나 아니면 유리 그 곽에다가 그 맥주나 저기 막걸리 넣어주고 거기다 우리가 피다 남은 그 담배 꽁초 있는 거기 담배 성분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담배재 속에 있는 니코틴이 그 안에 이렇게 우러나와져 가지고 이제 독성을 발현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육묘장에다 중간에 해놓게 되면 이런 달팽이들이 와서 빠지면 냄새를 맡고 유인을 맡고 빠지면 실제 그놈들이 독성을 발현 이렇게 효과가 있어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부장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술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보면 성분의 제충국 여기 보면 피레스린 계통이고 그다음에 님 이것이 아자디락틴 많이 쓰고요. 로테는 이건 데리스의 로테는 그다음에 마지막 고3에는 마트린이랑 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많이 설명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비누도 쓰고요, 기름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배추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어디 배추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배추는 가끔 이제 그 뿌리혹병이 있는데 뿌리혹병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면 우리들이 했던 걸 보게 되면 난각칼슘하고요, 여기 훈탄을 이렇게 혼합해서 창에 섞어주게 되면 그 밀도 많이 떨어뜨려줘서 병이 희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보면 배추, 그다음에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 그다음에 고추, 오이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들, 그러니까 자재도 넣고 저항성분 넣고 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꽃줄만 설명을 드리면 꽃줄은 주로 이제 많이 발생되는 병이 뭐가 있냐 하면 저기 뭔가요, 그 역병, 그다음에 여기서 심가리병이 많고요, 그다음에 반점세균병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해충 같은 경우는 담배나방, 진드물개 많습니다.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역병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다행히 저항성분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저항성분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탄저병은 아까 보시는 그 비가림 하게 되면 병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담배나방의 문제인데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이 망 같은 쳐서 유입되는 걸 막았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진드물 같은 경우는 자재를 치게 돼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 보니까 뭐 좀 약간 어렵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 오이, 토마토, 그다음에 상추, 배추. 그래서 어쨌든 기술을 그러니까 강한 예방 위주로 이런 기술 종합에 투여를 한다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이도 그렇고 좀 내용들은 나중에 책에 있으니까 일단 여기 보면 감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우리 감기일 유기재배 매뉴얼을 저기 감귤연구소의 현재욱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저기 뭔가요, 그 제주도 도원의 김희경 박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이제 발췌한 거 어떻든 간에 보면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기 때 어떤 병든 가지, 전정 가지 뭐 이런 병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어떤 다른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준 그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충실하면 좋겠고요. 유기농에서는 전혀 이건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어디가 볼 거냐. 1번은 많은 그러니까 새로 신앙이 시작하는 분들은 갑자기 병 나고 해충 나면 1, 2가거든요. 이러면 식중파를 못 합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1단계에서 작부책을 잘 도입을 해서 토양을 잘 만들고 이것이 1번입니다. 이거 못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생태 사업을 해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병원균이 머물 서식처, 해충이 머물 서식처를 제거하고 아니면 어떤 천적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태계 쪽에서 보면 작물 잘하는 유리한 쪽으로 뭔가 이렇게 격리시켜주는 그런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재가 아닌 경쟁적인 방법. 예를 들면 무슨 재배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 아까 얘기했던 무슨 빛이 됐든 아니면 온도가 됐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열이 됐든 태양수 그냥 생물적인 일틀을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고 그래도 병이 났다. 그래도 해충이 발생된다 그러면 1, 2가야 됩니다. 어쨌든 전 이 표가 제가 오늘 강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땅 만들기고요. 땅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토양병을
좀 잘 막을 수 있는 이렇게 기반만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재가 엄청 들여다 보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유기농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오이 농사 지을 때 보면 100개 이상 따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이 100개 이상.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20개 이상 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농약이 됐든 친환 자재가 됐든 매우 살아야 돼요. 그런 농가들이 있고 어떤 농가는 오이를 20개만 따는 농가, 20개만. 그리고 이제 20개 따고 오이를 잘라버려요, 끝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20개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쯤에서 이게 오이 녹균병이라는 병이 붙는데 이 병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소문이 부족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오기 시작을 하면 그걸 막는 방법은 비료 적당히 주면서 그 여차는 계속 나면 자잘 계속 쳐야 되는데 20개 딱 위에 끊어버리면 그 오이가 더 이상 꽃이 안 피니까 양분이 그래도 덜 부족하니까 병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줄면서 제대로 된 오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기농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 추가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오이 같은 경우 20개 딸 거냐, 50개 딸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 뭐 고추를 재배하더라도 빨간 고추 딸 사람은 탄저병 때 좀 고민하셔야 되고 어떤 우리가 풋고추를 한다 그러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포기할 게 뭔지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챙겨보는 게 좋잖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렸고 혹시 나중에 이렇게 질의 토론 시간에 어떤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